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카페 최기철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과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노조가 서로 각을 세우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년 만에 주류의 세금에 대한 완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6년간을 끌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게이트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세 소식 중심으로 자세히 보도드리겠습니다. 뉴스카페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에 한국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수습됐습니다. 한편 헝가리 당국은 선체 내부 수색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 주요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건설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50년 만에 주세가 개편될 전망입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터넷 은행 자격, 대주주 자격 완화를 놓고 이 찬반 논란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요.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을 시장에 내놓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산되자 주주에 대한 적격 여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금융노조에서는 인터넷 은행에게만 내주는 특혜라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최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을 시장에 내놓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인터넷 은행에게만 내주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과 여당은 비공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인터넷 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가 논의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인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평가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 관행을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로 예정된 인터넷 은행 인허가 심사부터 규제 완화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현행법대로 인터넷 은행 인허가 심사 체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3일 인터넷 은행 심사 체계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현행법 제도 내에서 한번 노력해보고 그 틀 내에서 한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당정의 해명에도 금융노조는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비공개 협의회의 인터넷 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논의 소식에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26일 인터넷 은행 인허가 심사에서 키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한 것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 완화의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자격자까지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교체하면서까지 함량 미달의 사업자와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은행을 맡기자고 합니다. 이것이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핵심 성향입니까? 만약에 금융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강행할 경우 저희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위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시민단체들도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K뱅크 사례를 통해서 이게 혁신이라는 어떤 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본확충, 기본적인 어떤 은행으로서 영업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지가 이미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입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제 구조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편향돼 있는 상황에서 금융 질서 유지에 은산분리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당국과 여당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를 강행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택할 경우 노조와의 거친 충돌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네, 이 문제는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전해드린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서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부 추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금융위원회가 그 비공개로 지난 5월 30일 이때 좀 그 회의를 했죠, 당정회의.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먼저 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가 열린 이유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한 데에 따른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예. 그 다음번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여당과 금융당국은 두 기업 모두 예비인가에서 탈락하면서 마음이 급했는지 매우 안 좋은 시기를 택했어요. 아하.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와중인데 네. 이 와중에 대주주 요건 완화를 논의하니까 이게 특혜 논란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 현재 KT와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그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 현행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대주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예. 인터넷 은행에서요. 그 이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을 논의했고요. 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을 교체하자는 방안도 예. 거론됐습니다. 그 인터넷 은행 성공 사례와 어려운 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인터넷 은행의 모델을 검토할 때 그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인터넷 은행, 인터넷 뱅크, 그 은행인데 그 서민들의 돈을 관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유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특히 대주주 자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그 인터넷 은행은 이미 판을 벌려놨거든요. 예. 이미 판을 벌려놨기 때문에 당정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압박이 조금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예. 기업들을 풀어놨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 풀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예. 게다가 그 기존 은행들이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 기존 저희 그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아서 그래서 서민들은 저축은행도 찾게 되고 혹은 네. 카드, 캐피탈 등을 찾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매기를 풀어놔야 된다라는 그 소리가 나오고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네. 인터넷 은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당위성을 찾은 거죠. 그렇군요. 은행 그 문턱이 높다는 말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이따가 이제 토크합니다 시간에 조상목 원장이 나와주셔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 빚 때문에 상당히 좀 서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그런 문제는 좀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 그런 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노조하고 금융노조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이거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우선 금융노조의 그 허건 위원장 말을 인용해 보자면 네. 그 시장을 형성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당정이 오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K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부터 실패는 예상이 됐었고 그 인터넷 은행의 해외 성공 사례처럼 특별한 역할이나 혹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현재 사실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이름만 K뱅크고 카카오뱅크죠. 네. KT와 카카오는 이들의 대주주가 아니고요.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고 때문에 기존의 KT나 카카오가 가진 고객층이나 서비스 등이 결합한 결과가 없습니다. 예. 단순히 신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 모바일에서 기존 은행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신규 은행들이 우량 고객을 가져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우선 대면 영업점이 없고요. 그 때문에 불리하기 시작했고 단골도 없고 그리고 유입될 고객도 한정적이죠. 예. 그 자본력은 부족하고요. 이게 되게 또 관행적인 건데 대출에 따라서 주거래 은행이 결정되는 게 예. 그 국내 금융권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소액 대출이나 즉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의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우량 고객을 확보하겠다고 끼어들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은행을 살리겠다고 그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에 노조가 반발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또 타당성이 있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금융노조나 시민단체가 이 대주주 적격만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출범 때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인터넷 뱅크 제도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어떤 것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의견입니까? 그 참여연대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그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전문은행 네. 법안이 지난해 통과될 때부터 그 반대를 해왔고요. 예. 노조도 그렇고요. 이게 특별히 시장에 매기를 풀어놓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그 대기업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 시장 경제가 이 인터넷 은행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혹은 은산 분리를 완화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 대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다 예. 라는 말만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매길 풀어놓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인터넷 뱅크를 한 미꾸라지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시장을 교란하는? 시장을 교란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새우죠. 예. 고래에 끼인 새우라고 보면은 적합합니다. 지금 대형 은행들 사이에 껴서 결국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네. 지금 나가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반발은 충분히 이 정책을 위반할 때부터 강하게 예상이 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정은 그런 리스크를 그런 반발을 예상하고 왜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했듯 이거는 다급했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네. 그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노조와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었었고요. 그 참여연대에서는 은산 분리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 이번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에 말바꾸기를 이어왔고 예.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 거죠. 그 당정 입장에서는 근데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대로 가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타나기 전에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닫게 생겼거든요. 네. 그 K뱅크 같은 경우는 1분기 적자가 올해에도 늘어났고요. 네. 그 24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그 손실 규모가 53억이나 더 늘어난 거고요. 예.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이라 KT의 자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KT의 두터운 고객층을 활용할 방안도 없고요. 당정 입장에서 이를 예상 못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 뱅크 시작하자마자 싹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좀 살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규제 완화 가능성 있는 겁니까? 올해 안에는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 취재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안에 변경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사실 현재 국회 상황이 법안 심사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 시행령 등으로 처리하기에는 이 규제 완화 부분은 사안이 크죠. 예. 하지만 규제 완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뒀습니다. 그 하반기로 예정된 세 번째 인터넷 인허가 심사는 현행대로 가더라도 그 이후에 변경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네. 해당 법안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처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정상화 시 변경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될 경우에 더 높아 보인다 가능성이. 늘 국회가 문제군요. 최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술에 붙는 세금, 주류세 개편 논의가 50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망은 어둡습니다. 최병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붙는 세금, 주류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맥주업계 등은 몇 년째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주류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뉘는데 종가세는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합니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와 술 양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국내는 1949년 종가세를 적용한 이래 50년째 주류세가 그대로입니다. 종가세를 적용하니 국산 술에 붙는 세금이 수입술에 매기는 세금보다 많습니다. 국산은 출고가를, 수입은 신고가를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출고가엔 이윤이나 판매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만 신고가엔 이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 주류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국산 맥주의 납부세액은 리터당 856원, 수입 맥주엔 764.52원이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1만 원의 수입 맥주 4캔 등 파격적 판매까지 진행되지만 국산 맥주들은 이윤과 판매 관리비가 주류세로 묶이는 데다 세율마저 높아 탄력적 마케팅도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맥주업계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고 다양한 맥주 마케팅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핵심 가치를 좀 더 높이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류 산업의 현재 상태의 제도가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도 개편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주류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작용은 주류를 제조하는 업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편익 형태로 돌아갈 것이다. 어제 주류세 개편에 시동을 걸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 도출된 논의는 정부와 국회의 건의에 정책 대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정부가 주류세 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최종 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정부가 세 차례나 주류세 개정을 약속했지만 결렬했던 태도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냥 주류세 개편에 나서지 못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맥주업계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센 소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서입니다. 또 병맥주나 캔맥주에 비해 양이 많은 생맥주에 매기는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그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종가세 체계 하에서 세부담이 낮다가 종량세 체계로 갑자기 말하자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어떤 생맥주에 대한 정감세를 보게 되면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승 경향과 맞물려 자칫 주류세 개편 이후 소주값 등 물가가 올라갔다는 말을 들을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5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시점을 한 달 정도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세 개편 이후 급격한 소비재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어제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선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를 도입하고 소주 등은 일정 시기를 둬서 유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당정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시점과 내용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공청회는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니까요. 네네네. 공청회에서 의견들이 나오면 네네. 그 의견들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요. 네. 예, 안을 정부안을 만드는 거죠. 국회에 제출한 것을 세법 개정안 네네. 다 반영해서 이제 보내긴 하는데요. 네네. 하여튼 일단 일정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6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 중입니다. 생존 경쟁을 펼치는 주류업계의 생사가 걸린 주류세 개편. 정부의 시간 끌기와 국회의 무성의에 업계는 애만 태우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수사 결과가 발표인데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뉴스토마토 사회부 신태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에 나왔습니다. 네, 우선 수사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중천 씨를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방금 여한섭 수사단장이 브리핑을 끝냈는데요.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수사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피해 여성 이모 씨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속 당시 혐의와 같습니다. 여기에 내연녀 권모 씨에 대한 특가법상 사기와 무고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내연녀 권 씨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씨를 검찰이 구속할 때 강간 등 치상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공소장에는 아마 좀 빠진 것 같네요.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범죄, 이 성접대로 검찰은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곽상도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이중희 민정비서관, 이 둘 다 검찰 출신인데 경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수사를 권고하면서 핵심 혐의로 지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 다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조사한 결과 검찰 내부 및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기록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곽상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그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할 때에 김 전 차관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이 내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좀 안 된 모양이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수사를 좀 거부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그냥 의혹으로 남나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수사 은폐, 수사 축소 의혹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핵심 의혹인 검찰 부실 수사는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의혹도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혐의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자칫 검찰 수사단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의혹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곽근 전 고검장 이 두 사람은 윤중천 씨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을 때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였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의혹도 컸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당시 수사단은 수사 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한 전 총장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2013년경 압수한 윤중천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는 건데요. 윤곽근 전 고검장도 같은 결론입니다. 자, 수사단이 지난 4월 1일 한 2개월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공소 유지도 좀 남아있고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사단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일단 큰 수사가 일단락이 난 만큼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섭 수사단장은 오늘 발표해서 향후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자녀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네, 6년 만에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 버닝썬 수사는 경찰이 좀 실망을 주더니 역시 검찰도 좀 실망을 주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쌍용차가
베리뉴 티볼리를 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김은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은별 기자. 이 티볼리가 상당히 중저가 SUV 차량으로 인기가 많은데 새로 나온 티볼리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금 전 이곳에서 새롭게 나온 이 쌍용차의 대용 소형 SUV죠. 베리뉴 티볼리 미디어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판매에 돌입합니다. 이 아시다시피 티볼리는 쌍용차의 대표차로 이 소형 SUV 시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오늘 새로 공개된 베리뉴 티볼리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미디어 발표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오늘 공개된 베리뉴 티볼리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외관에 걸쳐 디자인 자체가 크게 업그레이드됐고 쌍용차 최초의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새로 적용됐습니다. 또한 첨단 사양까지 대거 포함됐는데요. 외관 디자인은 이전 모델의 디자인에 SUV 고유의 스타일 요소를 가미하고 LED를 활용해 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췄습니다. 실제 전면부는 안개등을 감싼 일체형 범퍼와 또렷한 캐릭터 라인의 후드가 이 스포티하고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됐는데요. 헤드램프가 모두 LED로 적용돼 고급스러움과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센터 패시아가 대시보드 중앙 태블릿 타입으로 변경돼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죽 시트의 경우에는 버건디 투톤 그리고 소프트 그레이, 블랙 세 가지로 개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규 개발한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쌍용차 최초로 적용됐는데요. 이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 기준 1,678만 원에서 2,355만 원, 디젤 모델은 2,055만 원에서 2,53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리뉴 티볼리에 대해서 조현정 마케팅팀 대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새롭게 이제 변한 이 쌍용차 티볼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델 설명과 그다음에 또 판매 목표치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볼리는 이제까지도 소형 SUV 시장 내에서 1등 자리를 항상 놓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어서 그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굳건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품의 특장점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매우 새롭다라는 의미의 베리뉴 스타일링, 퍼포먼스 그리고 컨비니언스 편의사양 정도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본인의 개성 표현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출시를 하였으며 이제 엔진 성능 또한 매우 개선이 되어서 더 이제 다이내믹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매 목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 2019년도 목표로 35,000대 이상 정도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볼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은별 기자. 아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장 반응이 어떨 것 같은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SUV 시장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티볼리 첫 출시 전인 2014년에는 소형 SUV라는 특정한 카테고리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2015년 1월 티볼리 출시 이후 소형 SUV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쌍용차에 따르면 티볼리 출시 이후 소형 SUV 시장은 3만 2천여 대에서 8만 7천여 대로 약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지난해 15만 3천여 대 규모의 시장으로 자리 잡은 데 티볼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쌍용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이 시장에서 티볼리가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 계속해서 1위를 지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티볼리가 베리뉴 티볼리를 공개한 데 이어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코나보다 더 작은 소형 SUV 베뉴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기아차는 다음 달 국내 출시 예정인 소형 SUV 이름을 오늘 셀토스로 확정지었습니다. 쟁쟁한 경쟁차들 사이에서 소형 SUV의 원조격인 이 티볼리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였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화요일마다 한 번씩 둘러보는 문화과 풍경 시간입니다.
아시아 최대 판타스틱 영화제 중 하나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는 27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영화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SF 컨셉을 바탕으로 한층 내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영화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요. 하여튼 이번 영화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 우리 프로그래머들도 하셨고 저도 초보자지만 좀 새로운 방향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중에 실행되지 못한 것들 제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실행되지 못한 게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내년 3년 후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6만 8천여 명의 관객이 방문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2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열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49개국 288편의 영화가 관객을 찾아옵니다. 올해 역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죠. 김혜수 배우의 특별전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김혜수 배우를 통해서 한국 대중 장르의 의미들 그리고 그 배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혜수 배우는 올해 또 데뷔 33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 뜻깊은 시간을 통해서 이 배우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시간과 그 존재감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막작은 가난한 마을에서 소년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남미의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풀어낸 멕시코 감독 에드가 니토의 장편 데뷔작인 기름 도둑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개막작으로는 멕시코 감독 에드가 니토라는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기름 도둑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멕시코 아주 가난한 지방, 가난한 마을의 소년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얘기를 남미의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IMDb 평점이 9.4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단히 빼어난 수작입니다.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영화제에서도 새로운 탤런트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막작은 고명성 감독의 남산 시인 살인사건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 명동의 한 다방을 배경으로 살인사건에 휘말린 10여 명의 용의자와 수사관의 심리 대결을 다룬 수사극으로 김상경, 허성태, 박선영, 김동영 등이 출연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 역사적인 근대 역사에 있어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한국 근대사의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라든지 현 작금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이 이념적 사상 대립의 시발점은 어디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일제시대를 지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영화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주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나서 아마 관객분들께서 더 생각을 하게끔 여운을 남기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폐막작으로서 너무 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감독 특별전과 국내 최대 규모 VR 체험존도 마련돼 다양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1일 동안 부천시 일대에서 관객 및 영화인들과 함께합니다. 네, 지난 5월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가족의 슬픈 소식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사체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체 전문가를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예,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순서에도 나오셔서 사체 문제를 좀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일가족의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체, 이거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일부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회적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좀 떠들다가 근본적인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대책들을 지금 신중하게 지금 강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앞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건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상으로 이제 보도된 걸 보면 그 한 7년 정도 목공의 그 가게를 운영하다가 1년 전에 이제 문을 닫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우니까 작년 그 연말에 뭐 한 1억 6천 빚을 낸 걸로 나와요. 그 총 부채는 한 2억 원 정도 되고. 네.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한 150 정도 수입인데 이자 부담만 한 250 정도를 부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보면 지난해 연말에 금융기관 돈을 빌린 걸로 나오는데 금융기관 돈을 빌려 가지고 사실은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리는 없고요. 사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2, 3일 전에 그 가족들, 지인들한테 이제 급히 돈을 구하러 다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법률사무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법률사무소를 이제 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파산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제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찾아가고 결국은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분명히 누군가에 쫓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이 지난 연말에 그러면 1억 6천을 빌려 가지고 과연 어디다 썼을까 이걸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렵다 보면 이제 빠르고 편한 대출을 먼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채빚을 갚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물론 대포폰을 쓰니까 뭐 잡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마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사채, 이 불법 추심이 상당히 좀 그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가족 그 사고가 난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사채업자가 껴 있습니다. 음성 뇌모녀 사건도 그렇고 시흥 관련 사건도 그렇고 사건들이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언론 기사에 보면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 나오지 사실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문제 같습니다. 그 아까 법률사무소에 이제 전화를 했다. 이 파산 신청을 아마 그 고려를 했던 모양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그 파산 신청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마지막 방법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있다면 뭐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제 워크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원의 개인희생제도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분은 지금 드러난 걸로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파산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산을 하더라도 예. 파산 선고만 떨어지고 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결국은 그 채무로 인한 고통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뭐 50대 초반이고 네. 한 걸 보면 사실상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그 우려 예.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 채권을 보통 면제를 시켜주죠. 아, 이제 그 파산 선고는 쉽게 나지만 선고는 쉽게 나지만 파산 면책은 잘 또 면책은 잘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너무 이제 면책을 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이제 오래되기 때문에 젊은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벌어서 갚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조리에 맞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될 때에 채무가 면책이 되는 경우 이 사채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네. 사채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개인 희생이라든가 법원의 개인 희생이라든가 파산은 네. 사채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사채를 포함했을 때 예. 그게 선고가 날 때까지 뭐 10달에서 한 1년 6개월까지 걸리다 보면 예. 그 사이에 이제 사채업자들이 많이 괴롭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 법보다는 주목이 가깝다고 그걸 못 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파산 회생 법원에서는 뭐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을 해가지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 결정을 해주는데 이 서민들의 파산 선고, 채무 면책 이 문제도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그 맥을 짚으신 건데요. 지금 보면 한 10달 정도 걸립니다. 아하,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3개월, 4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거기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뭐 연간 그 개인희생 그 혜택을 본 분들이 연 10만 명 수준으로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은 늘어나는데 네. 왜 비슷할까? 그런데 개인희생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 투입은 많이 되는데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달까?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채권 추심법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불법으로 추심을 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 네. 이 사채를 이제 내준 소위 말하는 이제 채권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10달 동안 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에서는 일단 그 개인희생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인가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 예. 추심을 이제 금지는 시킵니다. 예. 금지는 시키는데 이제 그거를 금지한다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고 네. 계속 괴롭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 자체를 네. 자기 개인 전화가 아니고 자기 명의 전화가 아니고 대포폰을 쓰거든요. 네. 남의 명의 그 폰을 쓰기 때문에 잡아도 결국은 그 사람 그 실체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네. 그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사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또 사정까지 또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채업, 대법이라고 또 있죠. 네. 대법과 사채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4월 달부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사채 피해 상담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73년도에 72년도에 사채 동결 조치는 취했었습니다만은 네. 사채 시장을 직접 열어본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이자점법도 폐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대법체들이 사채업자들이 많이 왔는데 예. 보니까 그 불법 채권 추심을 해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업법 속칭 대부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이자를 제한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못하게 하고 한 게 이제 대부업자고 예. 거기에서 등록된 게 대부업자고요. 예. 등록되지 않고 지금 숨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채업자. 그건 아하. 다 불법이죠. 그렇군요. 네. 그 대부업법이 시행이 되면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업이 시행되면서 전당포들이 다 없어졌죠.
뭐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당포가 대부업으로 간주를 한 건가요? 아니면 흡수를 한 건가요? 이제 그 대부업으로 등록을 시켰죠. 등록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다가 이제 폐업한 분들도 많고 실제 이제 대부업을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법 사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52만 명 한 그 7조 원 정도 이렇게 7조 원이요?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갤럽에서 조사도 뭐 어떤 통계는 24조 원 이렇게 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그런 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채의 특성상 이 사금융을 썼어도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를 주의에 않고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살인으로 하면 암수살인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해액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 정식으로 등록해서 제대로 그 적법하게 영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대부업법까지 만들어주고 그런데 대부업체가 요즘 서민들 상대로 해서 대출을 좀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작년에 3,800명 정도 해봤는데 대부업체를 가면 55%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2명 중에 1명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할까 보니까 여기 그 의정부 그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가족하고 지인들 44%가 중복 응답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들이 이제 그 다른 그 돌려막기 하는 그 고금리 뭐 저축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고 또 하나가 이제 15% 정도는 사채를 씁니다. 이게 그 최소한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사채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최고 금리를 계속 그 낮추다 보니까 그 등록해서 이제 그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들이 사금융으로 전환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돈을 또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이라도 가서 생계 자금을 빌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 사채도 그렇고 대부업도 그렇고 제2금융권도 그렇고 가장 이제 문제가 이자란 말이죠. 특히 대부업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원하고 있지만 사채는 거의 뭐 살인적인 폭탄 수준 이자를 물리는데 이건 좀 많이 알려진 일이라서 아무리 급해도 그런 이자율은 먼저 물어보고 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답들을 잘 안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분들은 그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넘기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금리를 그 등록된 이제 정상적인 대부업체 같으면 다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고할 때도 표시를 하게 돼 있고 합니다. 근데 암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요. 아예 그 뭐 10일에 15% 뭐 일주일에 뭐 2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프로 뭐 이렇게 금리를 착취해 가고 어차피 그분들은 뭐 잡히면 그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도 당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약 관계로 보게 되면은 뭐 본인이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적으로는 그 법상 지금 연 24%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24%가 넘는 금액은 안 줘도 되고요. 뭐 줬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채라도 그렇습니까?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반 은행도 24% 이상을 받게 되면 그런 계약을 하게 됐다면 그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24%도 엄청 높은 금리지 않습니까? 월 2% 정도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가장 큰 그 문제가 돌려막기입니다.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빚을 이제 이렇게 내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채권자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개인 희생이라든가 신용회복의 워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무를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원금도 좀 감면 받고 뭐 연체이자 이런 건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빚을 줄이는 작업을 해서 갱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예. 지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네. 고금리로 계속 이렇게 돌려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 쫓기다 보니까 다른 가족이라든지 또 뭐 그 계약 쓸 때 또 보증인이라고 또 그 쓰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분이 신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 사채를 다 없애면 어떻습니까?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구상에 사채가 없는 나라도 없고 예. 이 역사가 생기고 나서 사채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막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속도로 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 좋겠지만 네.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단속으로만 없앨 수는 없고요. 네. 이 수요를 어떻게 하면 제도권으로 많이 흡수를 해서 예. 사채를 안 쓰고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제도권으로 다 흡수를 해서 양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좀 이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이제 대부업체 양성화는 시켰고요. 예. 대부업체 양성화는 시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업체조차도 돈을 못 빌리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부의 4대 정책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햇살론이라든가 희망호시라든가 미소금융 이런 상품들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 아직도 서민들이 몰라서 그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사채 높은 금리 쓰는 분들을 예. 정부의 보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갈아타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시켜야 돼요. 사채 수요를 제도권으로 이제 흡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자살 사건이 아니면 살인 사건이 사망 사건들이 터지는데 금융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엄청난 병이거든요. 예.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사들을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예. 양성해서 전국의 구석구석에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예.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하고 상담할 수 있게. 아까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사망 사건 이렇게 보면 정부의 제도를 잘 알려주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네. 대책들이 있었으면 예.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정말 전문 상담원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햇살론과 미소금융 가끔 보면 이제 불법 대부업체가 되겠죠.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사칭해서 또 뭐 보이스피싱 비슷하게 그렇게 또 빚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퀴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퀴즈의 정답은 GMO. 예, 당첨자는 지하현님 그리고 DANG1445님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금 얘기가 됐던 문제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졌을 때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는 무엇일까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밑으로 보시는 자막 그리고 유튜브 접속하셔서 응모를 해주시면 정답자를 뽑아서 김정환 전문가의 차트의 기술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덥다고 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방들도 있고요.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